예, 수요일 저녁 보내드리는 자유시장입니다. 예, 이성구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 한 분을 모시고 오셨네요. 예. 마침내.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좀 편한 친구 그러세요? 모시고 왔습니다. 예, 편한 친구. 예. 그럼 나도 편하게 대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랑 오랫동안 공무원을 같이 했고, 네. 그렇지만 저보다 훨씬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별 말씀을. 상공부 산업부에서 이제 차관보로 나오시고 또 예. 거기 계실 때도 WTO, OECD 이런 외국에서도 근무를 많이 했었고요. 예. 책도 사실 쓴 게 있어요. 예. 그 분야에. 뭐 그 뒤로 산업기술진흥원장,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 그리고 경영자 총연합회 부회장. 이렇게, 경청. 예.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데서 이 우리 자유시장에서 가장 적합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용근 전 부회장. 예. 그냥 제가 부회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용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성훈 TV는 처음이시니까 우리 시청자들께 짧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고성국 TV에서 이렇게 자유시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리고, 예. 최선을 다해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경청에서 저 부회장을 지내셨다 그러는데 경청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사관계, 노사관계, 사용자 입장을 대변해서 법을 만들고, 네, 또 정부의 정책에 또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가장 큰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이랄지, 네, 하여튼 자유시장 경제 그 창달을 위해서 그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 큰 거죠. 노총에 맞서는 경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 노총대 경청. 사적 대표. 예,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도 이 노사관계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김용근 부회장님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첫 번째 주제가 그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하시겠어요, 김용근 부회장님? 한마디로 예, 노랗지 않고요. 빨간 것 같고. 빨개요? 기업 파괴법이죠. 기업 파괴법이죠. 그 불법 행위를 했으면은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적법한 배상을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자체를 다 면제해달라. 면제해달라. 그 마음대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겠다. 네. 전 세계에도 없는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 제안이 돼 있고 지금 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세계 여러 나라 중에는 사회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노총이 힘센 나라도 있는데 노동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이런 게 없고, 네, 그래도 자유시장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악법은 없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구 박사? 저는 뭐 여기 기업 파괴법이라고 그랬는데 네. 실은 국민하고 소비자를 상대로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 대우조선 노조만 하더라도 예. 대우조선이 파괴된다는 거가 대우조선의 주주가 누굽니까? 정부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업들을 공격을 하고 했을 때 그 피해가 결국은 소비자한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의 현행 법도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네.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한다는 게 뭐냐면 불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그렇죠. 소송을 합법적으로 노동상권이 있고 그 네. 노동상권을 지키는 노동법을 지키는 합법적인 파업이나 행동의 결과 나타난 손해는 그렇죠. 책임을 아예 못 묻는다. 그리고 우리 잠깐 여기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기업하지만 기업의 주주들은 누굽니까? 소액 주주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우리 소비자들이죠. 예. 근데 그 주주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기업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면서. 예. 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의 논리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하고도 맞지 않는다. 이게 너무 황당해서 네. 사실은 18대, 19대인가 20대인가 계속 국회의 좌파들이 올렸지만 계류가 됐다가 폐기되곤 했던 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 중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의 파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네. 파업권 세계 최고의 파업권을 가진 노동조합인데 이것도 불만족스럽다. 이거 가지고도 마이크를 저한테로 조금만 더 밀어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잘 들릴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러한 세계 최고의 파업권, 파업도 쉽고 파업 강도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파업을 하게 되면 공장 내에서 합니다. 외국은 다 공장 밖에서 해요. 바깥에서. 예.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예. 혹시 밖에 나가서 사고 칠까봐 안에서 하도록 했어요. 아하.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밖에서 조용하게 피켓팅 하는 거죠. 피켓팅. 네, 네. 공장 의사 밖에서. 표시를 하는 거고. 예. 공장 돌아가는 건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아예 공장 내에서 길을 막고 공장을 둘러싸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자체가 불법인데 네. 지금 현재 정상적인 이유 가지고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아무 이슈라도 갖고 하겠다는 거죠. 아무 이슈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노조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고 또 그 노조로부터 표를 받아야 되는 좌파 정치인들이 이렇게 황당한 입법을 할 경우에 그 경영자들, 기업인들, 또 뭐 국민의힘 이런 데서 좀 목소리를 제대로 내서 논쟁을 붙거나 뭔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 역할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예.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경제 3단체, 예. 경총, 뭐 중견연, 예. 중소기업중앙회 새 회장님들이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해철 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네. 상대로 예. 또 읍소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어쨌거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막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형상. 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숫자가 안 되잖아요.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다행히 이제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법사위랄지 거부권을 가지고라도 이거 철저하게 이건 막아내야지. 이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못 막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예. 그 사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게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엄청난 부담을 대통령이 안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가지고 예. 기업과 노동자가 아니라 이건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노조들이. 네. 노동자도 아니에요. 아하. 왜 그러면 노동자 전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익 볼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하면은 아주 파괴적으로 나가게 되는 게 기업의 피해가 큰 부분부터 공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제한되니까. 그렇죠. 그 국가 파괴니까 이거를 단순히 기업하고 노조의 대립으로 볼 게 아니야. 노조하고 국민 경제의 대립으로 프레임워크를 바꿔나가야 된다. 이 저 언론들도 좌파들이 노란 봉투라고 이게 노란색 노무현을 연상시키는 이런 거를 네이밍해서 쓰면 그게 무슨 노란 봉투야, 빨간 봉투지, 빨간 딱지지, 뭐 이렇게 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저 김영건 부회장님 말씀 참 잘하셨어요. 자, 그건 그렇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런 저 불법 파업이나 황당한 이런 파업들이 계속되면 결국 국민이 손해 본다, 소비자가 손해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기아차 말이에요. 지금 저 임금 협상 그 단체 협상하다가 일단 저 중단됐는데, 그러니까 협상안을 노조가 부결시켰어요. 근데 부결시킨 게 50대 이상의 퇴직을 앞둔 저 직원들이 주도가 돼서 부결시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아차, 현대기아차가 그동안 황당한 그 약속을 했나 봐요. 저 현대기아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죽을 때까지 현대기아차 살 때 30% 할인해 준다. 그런 약속이 있었대요. 네. 무슨 이런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75세까지로 제한하자고 합의를 했다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부결을 선동해 갖고서 부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서 내가 차를 비싸게 샀구나. 아니 그 사람들이 30% 할인 받으면 누군가는 원가를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저더라고요.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저는 노조하고의 이 정부가 노조하고 어떤 논쟁을 벌일 때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나가자. 아하. 노조가 소비자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다. 아하,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돈 뺏어가는 거야. 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투쟁했던 노조들은 대부분 망했거든요. 외국에서도. 그 닛산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닛산, 자동차 회사가 원래 일본 점유율 1등인 회사였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식의 전쟁을 벌이다가 음.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도요타한테 뒤처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 지금 그 뭐 소비자 예. 뭐 전 소비자예요. 손해죠. 그걸 누군가가 물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현대나 뭐 대기업들이 임금을 또 그 금년에 5%씩 올려요. 어려운데 예. 5%도 또 부족하다고 금융노조는 또 더 달라고 뭐 그러잖아요. 6.1% 내세웠더군요.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리면 예. 그럼 이제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하래. 기업법.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아하. 예. 그렇게 임금 격차가 더 나는 겁니다. 점점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자기만 챙기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부품업체 같은 중소- 5%도 임금 총액은 대기업 쪽이 훨씬 더 커질 텐데. 그거 주다 보면 그쪽에 도와줄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같이 소비자도 불리하지만 결국 산업 조직 자체가 네. 약해지고 네. 또 격차는 더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사실 노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예. 네. 이 좌파들도 배지 달고 정치인 하려 그러면 표를 겁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분의 설명을 들으면 이거는 국민 대다수 소비자들을 등치는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추진하면 분명히 표를 잃을 건데 그런데 이 좌파들이 이거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우파들이 무식해서 그런가? 브랜딩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우리 네. 자유우파 쪽에서 그렇죠. 이쪽이 지금 노란 봉투니 뭔지 하면서 브랜딩을 막 해나가잖아요. 뭔가 착한 예, 봉투처럼.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항하는 브랜딩을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서 그 브랜딩을 바꾸려고 여기 고티비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저 좌파들이 그런 거는 하여튼 교활하게 잘해요. 저녁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쉬운 해고. 쉬운 해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자 그러면 쉬운 해고다. 갑자기 쉬운 해고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말에서 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참 잘하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경총에 있을 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노조들을 상대로 1년 내내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하고 제가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26개 지자체 네. 중에 딱 12개만 표본으로 샘플로 조사를 했어요. 태양광 사업. 네.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수천여 건의 부정과 불법이 확인이 됐어요. 네. 액수는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본 조사는 그걸로 끝내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전수조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우리 이성구 박사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정부가 뭔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은 다 네. 이런 약점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그럴 때 저는 되도록이면 소비자들한테 직접 주는 게 좋다 하는 거가 소비자들은 거기서 비리를 하려고 나쁜 걸 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나온 비리들 중에 일부는 규제 때문에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농촌에 가짜 축사들이 많았어요. 네. 왜 저기에다가 왜 축사를 하지 봤더니 거기에 태양광 허가가 안 나오니까 축사 위에 덮은 태양광은 지붕에? 된다. 제가 그거는 이제 친구한테 자기가 축사 모두 갖고 있다고 네가 왜 축사를 갖고 있더니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비현실적인 규제들은 처음부터 없애는 게 좋다. 물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조금 나가는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설치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네. 한전이 사주는 방법도 있고 사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제대로 되는지 충분히 검토는 못하고 주로 보니까 공사비 쪽에서만 한 건데 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보조금을 줄 때 이 처음부터 기준 자체를 비리 같은 게 안 나올 수 있는 심플한 방법으로 줘야 된다. 그게 저는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싶냐면 청년주택이니 뭐니 보조금 나갈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면은 거기에 맞추기 위한 보조금 받기 위한 경쟁들이 막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부 사업에서 이런 비리들은 지금 이게 한 10%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더 크겠죠. 결국은 돈이 많이 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시스템 자체를 손보고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 전반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정부 지원금 관련해서 네. 뭐 그냥 시세 말로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눈먼 돈들이다. 그냥 보는 놈이 임자다. 네. 두 분 다 올해 이제 경제 부처에서 일하셨으니까 진짜로 그런 돈들이 많습니까? 뭐 국가 예산이라는 게 사실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국가 왜 예산은 그러냐면은 예. 어차피 보조 형태로 예. 지원 형태로 나가는데 예. 뭐 사회복지 문제, 뭐 교육 사업 문제 다 마찬가지로 막 나가거든요. R&D 문제. 사실은 모든 문제 아까 우리 그렇죠. 이성구 박사 얘기했듯이 예. 이 관리 문제가 정말 앞으로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저도 거기에서 이익 본 제가 산업협력 교수라는 걸 했잖아요. 산업협력 교수. 예, 일자리 예. 창출을 위한 예. 고용부에서 한 사업에 그래서 저도 한 2년 그거 뭐 몇 급인가 몇 급 이상 공무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스스로 저는 그런 거 그래요? 아니고 제 네. 능력으로 들어서 한 겁니다. 예. 현재 2년 동안 했으니까 8천만 원 정도 월급 받았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중간에 그만두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월급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6개월짜리 계약직 비정규직 하나 창출하기 위해서 2천 몇백만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제가 보니까 대략 한 40% 가까이 들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사업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를 우리는 태양광이 고장나고 뭐하고 했을 때 AS 비용 같은 거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방법을 좀 바꾸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나가는 이거를 좀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인 거예요. 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태양광이나 이 재생에너지 쪽은 네. 이게 이제 환경이라는 이제 이슈와 결합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묘한 건데 이게 뭐 환경이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이후에 일종의 그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이 환경 이슈가 다뤄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으로 먹고 사는 좌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들이 그동안은 뭐 환경을 내걸고 정부 보조금이나 좀 따먹고 살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원전을 폐지하고 태양광으로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또 뭐라 그러겠네. 하여튼 대박을 친 것 같아 이자들이. 네, 보조금 예? 규모가 한 3배 정도로 늘었죠. 예, 그 그렇잖아요. 사이에. 예. 그래서 이게 좌파들의 빨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다. 뭐 되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 점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 아까 같이 이 박사 말씀하신 대로 네. 공사비를 허위 계산서를 했다든가 네네. 사업을 따가지고 설치할 때 공사를 할 때 그때 많이 좀 부조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를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그냥 위에 태양광을 하도록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돈이 남아요. 태양광이. 태양광은 저 손이 축사가 안 나게 다 해주니까. 어. 축사는 어렵잖아요. 예. 버섯 키워봤자 뭐. 그러니까 농민들도 자연스럽게 돈 되는 데로 갈 이쪽으로 수밖에 없지. 예. 본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태양광 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순전히
보조금을 이렇게 네. 따내기 위해서 보조금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네. 좀 가려가지고 네.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대응해도, 경우가 그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보조금을 완장차고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무슨 조합 중심으로 지급했는데 거기에서 비리가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네. 서울시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완장차고 줄 세우는 보조금 지급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일정한 원칙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보조금 지급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그걸로 취팅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예. 경제 환경이라는 게 예. 과거는 좌파의 전용물을 비슷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대통령도 환경을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됐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제 옛날과 달라졌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해나갈 분야라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솎아내고 오히려 일반 하신 분들이나 정상적인 태양광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정립해서 나가는 게 예. 좋겠다. 그것도 무조건 뭐 뭐 다 나쁘다. 이것도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예. 경쟁을 촉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사실 네. 저 좌파들이야 환경 내걸고서 저 빨대 꽂고 저 꿀 따먹는 짓이나 했지 실제로 환경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 환경 문제 그린을 어떻게 그 국가 산업과 경쟁력으로 접목시킬 거냐는 고민은 이명박 정부에서 네.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그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파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좌파가 하면은 빨대가 되고. 네. 예. 하여튼 그 점 관련해서 일단 지난 5년간 너무 비리가 많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너무 비리가 많다. 한 총리도 이번에 이제 이 조사는 사실 문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다. 그런데 그래요. 지금 예. 목적은 어떤 범법 행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하실 수 있는 하는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좀 다른 주제로 예. 가겠습니다. 저 환율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이게 1,400원을 육박한다는 보도가 오늘 뭐 일제히 나왔어요. 1390원이 넘었죠. 아, 넘어버렸어요, 오늘? 1390 몇 원이 아마 고점을 찍었을 겁니다. 왔다 갔다 했겠지만. 예, 네.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될 거다. 왜 그러냐면은 9월 21일인가가 미국 연준 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는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인상한다고 지금 예고했죠.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0.75%는 거의 확실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한미 기준금리가 2.5%로 같아요. 그러면 0.75%가 미국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돈이 다 글로 가겠네. 예, 그러면 환율이 낮아질 이유가 별로 없게 되잖아요. 예. 근데 또 그거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더 올린다는 것도 한국으로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 경기가 또 침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결국 미국을 따라가지만 미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따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이런 높은 환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사실 미국 제조업이 망가지거든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준다고 그러지만 네. 미국서 자동차 만들면 이제 손해 아니에요. 미국 환율이 저렇게 높아지면.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이 이런 그 고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미국의 지금 기업의 대부분이 IT 기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제조업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갈 체력을 미국이 갖게 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영건 부회장은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근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글로벌 경제 환경과 이 환율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 미국의 관심사는 인플레 잡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로지 지금 모든 게 오늘도 소비자 물가가 예. 예상보다 올랐다는 그 하나의 엄청 충격이었죠. 8점 몇 프로.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그런 충격이라는 네. 거죠. 그동안이 많이 올렸는데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잡는 데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죠. 파월도 마찬가지로 있고 예. 이걸 못 잡으면 모든
가치가 달라지니까 네, 네.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어차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이제 1% 포인트, 네, 0.75에서 1% 빅 스텝, 빅 네. 스텝부터 한 메가 스텝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한꺼번에 1%를 올린다고요? 1% 그까지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0.75에서 1% 네. 올라가면 우리는 안 올릴 수 없는 거죠. 음. 우리도. 음. 그러면 안 올리면 또 돈이 더 빠져나가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그냥 미국처럼 올릴 수는 없고 없고. 그러면서도 그런 이자율 때문에도 계속 환율이 아. 네. 올라가는데 상승세를 예. 유지할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실물 경제를 해본 바로는 예. 우리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노사 문제, 최저임금, 음. 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환경을 완전히 이렇게 비용을 상승시켰고 예. 생산성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예. 경쟁력을 떨어진다면 자동적으로 아까 같이 미국 같이 약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우리 달러 원화가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봐도 옛날과 달리 네. 점점점 우리가 환율을 방어하기가 어렵고 실물 경제 차원에서도 지금 뭐 노동 시간 줄었잖아요. 네. 노동 시간은 확 줄이고 최저임금은 확 올리고 이게 뭐 기본적으로 판을 흔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경쟁력 네. 이런 부분도 그렇죠. 지금 점점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이게 다 환율로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무역 나오고 수지도 있고 예. 계속 적산하고 있잖아요. 6개월 적자. 네. 계속. 그리고 계속 이제 변화로 돼요. 김 부회장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는 이게 자기 제조업한테는 조금 피해는 가지만 네. 물가 잡는 게 1순위다 보니까 미국 물가 잡는 데는 조금 도움 되거든요. 미국 수입한 게 달러 싸지니까. 강세가. 네. 예, 그래서 당분간 미국이 이런 거를 용인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분간도 우리 그 1,400원대를 예, 넘어가고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뭐 한계는 있죠. 뭐. 내려올 확률은 어, 뭐 지금은 뭐 별로 없다. 없고 올라갈 그 확률. 며칠 전에 그 추경호 부총리도 환율 걱정은 하던데 그러나 이게 이 마땅히 개입할 수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여기서 얘기했지만 개입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킨다. 왜 그러면 네. 한국만 지금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일본, 유럽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걸 용인하고 여기에 맞춰서 경제를 운영하는 거가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환율이면 네. 그러면 당장 우리 고통받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뭐 수입하는 쪽? 그렇죠. 그렇죠. 수입가가 이제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유학생, 유학생 외국 네, 가서 부모들. 예, 여행 가는 거, 여행. 해외 가서 네. 돈 쓰는 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또 좋아지는 면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좀 수출기업. 덜 가고. 네. 그것도 그러니까 뭐 수입을 좀 수출기업 덜하고. 지금 속으로 웃음을 감추느라고 노력하는 수출기업들도 있겠죠. 아, 네, 갑자기 20% 정도 수입이 늘은 겁니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왜? 그럼 요거 웃음 감춰야죠. 그래서 이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뭐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예. 하는 건 우리 책임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아까 말씀 설명 중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빅 스텝을 한다고 치면 우리도 그게 맞춰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는 안 할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 테니까.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결국은 또 서민들한테는 이자 부담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서민들이 뭐 저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이자 받아 먹고 사는 서민들은 별로 없으니까 뭐 생계형 대출이건 뭐 대출이건 은행에 빚지고 살 텐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더 내라는 얘기가 바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 네. 또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급증으로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나오는 동안에 예. 그리고 신용불량자 나오고 네. 또 영세기업 여기도 지난 IMF 때는 그냥 국가 보조금, 국가 지원금으로 먹고 살다가 지금은 이제 어렵죠. 네. 그다음에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 하락에 또 재산 가치 하락. 이게 쌓이다 보면 이제 소비를 안 하죠. 네. 우선 소비 줄이면 디플레가 오고 이게 악순환에 빠질
현상이 또 굉장히 두려운 요소입니다. 그게 뭐 저는 제가 서민이라고 이렇게 코스프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구 TV도 개인 사업자라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 자금, 특히 팬데믹 때 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조정 뭐 문자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보면 더 올라가는 거야. 예, 액수가 얼마가 안 되더라도 예, 금리가 인상돼서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지금 조정했다. 이런 문자 자체가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예. 근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예. 인플레를 막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빌렸던 돈을 얼마 전에 뭐 이제 이자율을 5% 넘게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갚겠다. 예. 그랬어요. 예. 그 과정에서 통화가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갚았어요? 갚았죠, 일부. 네. 잘하셨네. 속이 시원하시겠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예. 고금리로 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의 이자율이라는 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침체되면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네. 아예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거야 하는 시장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기준 금리에 불과하고 그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죠. 네. 단기 금리는 그런데 대부분 이자율을 기준 금리 플러스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은행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른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부 계층이 분명히 있긴 있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금리가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늘 약간 좀 낙관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예, 그 기억으로는 보통 은행 이자가 막 10%대, 20%대까지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자금만 대출 받아도 그렇죠.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돈 버는 시대가 예. 있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의 10%대, 20%대 금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때는 왜 그러는 거냐면 이 인플레이션율이 그때 보면 실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평균 인플레율이 10%가 넘었거든요. 인플레보다도 더 낮았다. 이자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은 인플레율보다 낮았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를 커버한 막 15% 20%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자율보다 낮게 은행에서 빌려주게 되니까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초과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맞아요. 공급하려는 것보다 사실은 쓸 일 없어요. 예. 일단 빌려놓고 빌리려는 사람이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 정부가 신용 할당을 한 거예요. 음, 빌려갈 사람을 줄 세웠죠. 물론 그게 크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공장 짓고 이러는 사람 중심으로 빌려줄게 하면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문제는 그래요. 많았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네. 차별법 네. 이게 뭐 그거 해결한다고 외교부 차관이 급하게 미국 간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예. 그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감축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말은 좋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겠어.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네. 환경 투자, 에너지 투자, 예. 그린 에너지 투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맥락에서 전기차를 네. 미국에서 조립한 앞으로는 내년부터죠. 조립한 차, 특히 배터리 중에 배터리 원료, 니켈, 크롬 같은 거, 배터리 원료를 북미 쪽, 멕시코, 뭐 캐나다 이쪽에서 조달해라. 50% 이상. 50% 이상. 예. 배터리의 원료를 그렇게. 음. 그다음에 배터리를 조립할 때 우선 양극재가 있잖아요. 양극재, 예. 뭐 전해질. 음. 이 배터리 조립도 그쪽에 북미에서 해라? 50% 이상 해라. 그래야만 미국. 보조금을 주겠다. 뭐 다른 보조금을 지금 한 7,500. 약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차 한 대당. 한 대당. 전기차 한 대당. 네. 많이 주는 우리는 거네요. 더 많이 주고 있죠. 예. 우리는 2,000만 원, 오. 우리는 훨씬 더 주고 있고.
네. 하여튼 1,000만 원도 주고인데 그걸 쪼개가지고 50%는 아까 같이 그 원료를 충족하면 이제 3,750불. 어. 50 주고. 역시 자동차 그다음에 또 회장이라 나머지 잘. 배터리를 또 잘 만들면 3,750불 주고 좀 쪼개가지고 이제 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만 전기차, 니로랄지 예. 이렇게 이런 차를 갖다가 지금 한 10만 대 가까이 팔았어요. 예. 근데 그러면 보조금을 못 받겠네요? 그 기준이라면? 저는 이제 못 받죠. 그렇게 수출 안 되고 미국에서 미국 테슬라랄지 이런 차가 더 많이 팔리고 우리는 수출이 어렵다. 차 한 대에 1,000만 원 차이면 차이면 엄청 하죠. 큰 거죠. 예. 근데 이제 배터리 원료는 당장 충족이 안 된대 미국 사람들도. 아하. 예. 그건 이제 아직 시간이 걸리는데 네. 3,750불은 당장 걸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불똥이 떨어진 거죠. 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아하. 우리가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네. 전기차를. 네, 예.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그래요. 꽤 잘해요. 예. 현대에서. 현대가 예. 현대하고 기아 합해가지고 네. 주로 현대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타격이 크니까 우리가 이제 앞장서는 거. 제가 앞장서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외교적으로 총력을 다해야죠. 음. 총력을 다하지만 지금 문제는 바이든이 중간 선거가 11월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하고 있어요. 나는 봐라. 앞으로 미국 전기차 미국 기업을 위해서 미국 내가 기업을 이렇게 위해서 미국 한다.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잘한 거냐? 이 표하고 관계되고 지금 세일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당장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현대도 기아도 다 미국에서 투자해야 되죠. 지금도 투자한다고 그랬고 5년 걸리죠. 예. 결국 한국은 전기차의 충격보다도 네. 한국 공장 하나 없어지는 거죠. 노조도 그래서 겁내고 있고. 수출하려면 미국에 공장 짓고 갈 수밖에 없다. 없는 거죠. 배터리 공장도 가야 되고요. 예. 그러면 한국에 있던 공장 가는 거니까. 공장 겉으로는 안 간다 그러지만 생산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결국은 근데 상황이 그러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2세 국장 참석차 가서 바이든하고 만난다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 어설프게 꺼냈다가는 거절당하겠네. 그래도 하셔야죠. 그래도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저는 그리고 언급을 해놓고 예. 그거 하고 또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네. 예. 정상끼리에서 어젠다로서 거론이 됐다는 거하고 네. 아무 얘기 없었네 하고 다른 거죠. 그럼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아하. 예.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네. 뒤에 어느 계기에 이건 WTO도 어긋나고 국제 기준이 안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생각보다 네. 이게 어렵다. 근데 저는 그래, 예. 제가 옛날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법을 적용한 적도 있어요. 처음에 미국이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거 먼저 했다가 만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한테 OS를 비싸게 라이센스를 주면 우리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했는데 유럽하고 일본 경쟁 당국에 쭉 레터들을 보냈어요. 너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니? 그랬더니 유럽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먼저 조치하지 않으면은 딜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물밑으로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하고 좀 공동 전선을 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아쉬운 것도 많잖아요. 칩, 뭐 동맹 칩4, 만들자 예. 그러고. 네. 그랬을 때, 야, 이런 거 양보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물밑으로 하면서 이 결국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찌르면서 달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그래요. 생각을. 예. 중간 선거 끝나고 예. 끝나고 자꾸 제기하면 국가안보 동맹인데 미국 거 못 사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계속 걸긴 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조금 입 가까이로 좀 당겨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좀 방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방위산업. 네. 우리 무기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조차도 한국한테 득을 주는 경우가 있네요.
예.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예. 방산 수출이 굉장히 늘은 걸로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 오늘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네. 전 방위사업청장하고 제가 통화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친구 네. 네. 이용걸이라고. 예. 그래서 이용걸? 네. 그래서 네가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러면서 얘기도 좀 했는데. 이용걸아 오랜만이다. 했는데 이 방위산업 수출이야말로 예. 정부 역량이 제일 잘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방부가 사는 거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되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종합적인 게 필요한 거는 사실 이걸 생산하는 것들은 또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룸이 생긴 거가 폴란드니 뭐 이 동구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제를 쓰고 그렇죠, 있었대요. 그렇죠. 예. 사실 방위산업 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어느 한 나라 걸 쓰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에 종속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제를 쓰고 있었던 나라들이 러시아랑 싸우게 됐잖아요. 무서워서 그 나라 거 이제 못 쓰는 거죠. 야, 쟤네 나라 거 쓰는데 쟤랑 싸우면 어떻게 돼? 그래서 좀 룸이 생겼다. 예를 들어 필리핀 이런 데만 해도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외교적으로 잘 뚫어면서 나가면은 그래요. 그 친구 말이 뭐 우리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기계공업의 어쨌든 기술 수준은 이제 세계 그래. 수준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성과들이 지금 나오는 거다. 이번에 폴란드 또는 유럽,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런 데 수출이 성사됐다 그러는데 이 보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굉장히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개발해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 박사 뭐 직접 통화했으니까. 근데 저희가 알기로도 방위산업이 우리 방위산업이 그 굉장히 정밀한 기술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제일 최고의 기술이 방위산업 쓰이잖아요. 네. 그걸 다 해냈단 말이죠. 우리 민간 기업들이 예. 그동안 우리 제조업 기술 다 바탕이 그렇죠. 돼가지고 조선 단단은 자동차가 못할 겁니다. 단단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빛을 보는데 저는 충분히 뭐 이건 최고 성능일 거다. 물론 이제 뭐 전투기나 최고 그건 아니겠지만 예. 저도 대중화된 그게 틈새 시장이 있답니다. 예. 이게 뭐 초강대국들의 최첨단 전투기와는 별도로 이런 이제 중위급의 그렇죠. 무기가 실제로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 우리나라 무기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틈새들이 상당히 넓게 그래서 있다는 아주 거죠. 좋은 거 풍산 같은데 총알 있잖아요. 예. 총알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미국에서도 미국은 또 민간도 총을 쏴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수출해요. 그래서 뭐 내가 볼 때 아주 좋은 시장이 열린 거죠. 이 저기 안전 철모 말고 파이버라 그러잖아요. 네. 이게 특수 섬유잖아요. 방탄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제품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남북 대치 상황조차도 예. 이렇게 우리가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왜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늘 어떤 역경이 한편으로는 기회다. 다만 이제 그 방사청장 말로는 정말 정부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분야가 여기다. 여기 우리 스페너 샤가레 무도회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K9 자주포 사거리 67km, 오차 범위 1m, 세계 최고다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네요, 그죠? 자 마지막 주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주택교통부 장관이에요. 그게 제일 이슈죠. 요즘 부동산과 교통이 아주 핫 이슈입니다. 우선 교통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러게 우리 카카오 택시 공격했죠. 아니 도대체 그게 뭐냐? 택시한테도 안 갖고서 택시 시장을 이렇게 횡포를 부리냐? 사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택시 문제 해결에 장관이 직접 나선다고 하는데 과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우선 그 택시 규제를 왜 하고 있는지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죠. 네. 이거 뭐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꾸 이거를 물론 이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설득하고 타협이
필요하지만 네. 기본은 뭐냐면 택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안전한 교통수단을 싼 값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칙에 맞춰가지고 시장 원리를 거기도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야간대에는 뭐가 줄어요. 뭐 비가 오는 날에는 뭐가 적어요. 이러면서 이 수급이 잘 안 맞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택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카카오 택시도 택시 공급이 부족한 걸 이용해 가지고 호출비라는 거를 자기가 받아 가지고 나눠 먹는 형태거든요. 예.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택시 공급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주는 지금 이제 그리고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 플랫폼 기술이나 앱 기술이 예. 과거에는 택시 요금을 시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막 바꿔주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가능해져요. 그래가지고 택시에다가 표시만 잘해줘도 돼요. 어떤 택시는 좀 비싸게 가겠다고 표시를 붙여줘도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택시가 공급되게 하고, 그리고 그걸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다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마구 공급되다 보니까 범죄자가 택시 운전사를 하더라. 혹은 택시 사고가 났는데 손해배상도 못 해주더라. 결국 안전 문제가 철저히 보장되게 하면서는 나머지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공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기본 철학을 갖고 다만 그러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 그 메달리온이라는 택시가 있는데 네. 면허제도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면허 가격이 10억까지 갔었는데 우버가 공급되면서 요새 2억 원 정도 16만 몇천 제가 한번 봤어요. 오늘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떨어졌던데 이런 식의 문제들은 분명 발생하죠. 예. 그런 거는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겠지만 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공급되게 하자. 그 원희룡 장관도 예. 소비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자. 네. 뭐 이게 이제 그 기본 키 컨셉이고요. 그러고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자. 그래요. 다만 안전을 확보하는 거는 정부가 감시하겠다. 이게 기본 원칙이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예. 따라서 좀 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부회장님.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우버 같은 거, 뭐 각종 택시 이 시장을 개방하고 패러다임 바꾸려고 네. 했다가 전부 택시 기사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그래도 앞에서 분신까지 예. 하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는 못했다고요. 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때만 해도 이번 거 달리 그때만 해도 택시 기사들이 소속 회사에 속해서 받거나 벌이가 됐다고요. 아,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리고 네. 경쟁자를 쳐냈죠.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다 택배에 뺏긴 겁니다. 예. 노동시장이 바뀌었어요. 택시 기사보다 딴 게 훨씬 나은데요. 전부 택배 기사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고 딴 데 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배달의 민족을 정부가 규제했습니까? 플랫폼으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그래요. 번성하는 건 네. 가격도 맞춰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패러다임은 규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맞게끔 택배가 되든 또 다른 것처럼 그런 플랫폼으로 가지고 서로 시간 날 때 가격을 벌 수 있게 택배보다 더 벌 수 있게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네. 그 우리 개인 택시 면허는 미국처럼은 안 올라갔습니다. 아까 봤더니 한 8천만 원 정도. 네. 개인 택시 면허의 말하자면 거래 가격이 그리고 이제 회사 택시도 아마 그런 수준에서 대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손해 보는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장관이 잘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나머지는 우리 뭐 김 부회장이나 제가 알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죠. 그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저기 강 건너는데 그 나룻배 실직할까봐 다리를 놓지 않을 수는 없지 않냐. 네. 다리는 다리대로 놓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분들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분들의 대책은 또 그것대로 따로 준비를 하면 되지. 네. 이 사람들이 머리띠 메고 다리 건설 반대한다고 해서 다리를 안 지을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제가 국토부 자문위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오늘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뭐 코너에 예. 자유시장이라는 얘기들 네.
그러니까 현 정부도 네. 과거 정부와 다른 각을 가진 예. 각이 분명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그 포스코의 최정우라는 사람 얘기는 잠깐 두 분 네.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기업을 소유라는 관점에서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면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나눌 수 있겠죠. 네. 정부 소유의 공기업과 민간 소유의 민간 기업으로 나누는데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이거는 지난 우리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정말 명예롭게 불러준 우리 국민들이 불러준 호칭 아닙니까? 네, 포스코 국민 기업이다. 자칫하면 주인 없는 기업이 되기도 하죠. 그 창업의 역사와 네.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담당했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자긍심을 가지고 불러주는 명칭 아닙니까? 삼성을 국민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요즘은 조금 그런 게 덜하지만 다 해외 처음 여행 가서 공항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이 커터의 LG 전자 이것 때문에 울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순수한 애국심과 자긍심이 담긴 국민 기업이라는 용어인데 이 최정훈 환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스코는 국민 기업이 아니다. 함부로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거는 주주와 민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이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두 번째는 포스코가 진짜 그런 민간 기업인가? 그러면 왜 포스코 사장을 사실상 청와대 대통령실이 임명을 하는가?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말씀 좀 듣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아니 뭐 돌발 질문. 국민기업이라고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국민기업으로 남아라 하는 것은 좀 이제는 좀 바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책임을 이제 분명히 물어야죠. 예. 잘못하면 묻기도 하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근데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의 뭐 개입이나 뭐 지원이나 뭐 의사결정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문제 해결을 이 문제가 터진 거 특히 네. 이번에 그 이 태풍 피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서로 국가에 대해 고마운 점도 있을 거고 부담스러운 점도 있겠지만은 같이 푸는 차원인데 말을 한쪽 면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예. 조금 걸리긴 걸립니다. 네.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뭐 막 개입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그거야 물론이죠. 바꾸죠. 예. 저는 이제 바로 이런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하는 국민 기업이라고 그러지만 주인 없는 기업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개입해 왔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보통 임원 추천 회의라든가 네.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은 일부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사장을 정하게 됐는데 보통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현재 사장이 그 임추위를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사유화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 개입보다도 더 나쁩니다. 나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정부가 사실 개입하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정부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파가 거기를 장악할 왜 그러냐면 그래. 이게 예. 법적 절차를 통한 개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임추위 구성을 가지고도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바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 사유화를 막는 장치는 있어야 되겠다. 네. 임추위를 구성할 때부터 자기가 후임자를 자기 회사도 아닌데 정해놓고 구성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런 국민기업이라고 그럴까? 아주 그 다수로 분산된 기업이 사유화되는 거를 막기 위한 그 제도화는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컨트롤이 되죠. 스튜어드십을 제가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포스코 인사에 결국 직접 공기업이죠. 개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안 좋다. 자유시장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뭘 옛날에 제안했냐면은 이제 전자투표가 가능해졌거든요.
일반 소액 주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임추인은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역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면 몇 어떨까? 사람이 쪼물딱쪼물딱 하지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 그 준비되지 않은 돌발 질문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어색한 면도 있지만 예. 또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성구 따라 자주 나오세요.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예, 김영건 네, 부회장님. 오늘 처음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의견을 하신 기회를 주신 걸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유시장 이게 너무나 훼손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미래 또 앞으로 더 이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선진국다운 그러한 시장경제 체제를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옹호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성근 저는 박사. 뭐 오늘 같이 해서 예. 너무 좋고 저보다 한 발 더 나간 친구이기 때문에 예.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속물 경제의 이성구 박사입니다. 속물 경제의 이성구 박사. 그 김종서 원장과 할 때는 좀 불편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모셔야 되니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화기애애해진 이 자유시장 다음 주에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